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2024년 간호사 국가고시 대비 정신간호학 핵심 요약 시간입니다. 자, 우리 정신간호학은 어떻게 학습하면 좋겠느냐? 예,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론들과 모형이 있습니다. 이 이론과 모형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학생 선생님들께서 어려워하시는 부분, 이게 이제 약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 약물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부작용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뒷부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신과적 질환에 대한 그 어떤 증상과 특징을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증상과 특징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 사례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해당하는 상황에서 내릴 수 있는 간호진단은 뭐냐, 그리고 해당 상황에서 우리 최적의 간호중재는 뭐냐, 예, 이런 문제를 연결지어서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증상 특징만 잘 알아두신다면. 자, 그럼 우리 앞으로 4시간 동안, 길지는 않은 시간이지만 이 4시간 동안 우리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시험장에 들어가자라는 사항들,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것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지 한번 찝어내는,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븐데이즈 7일 만에 끝나는 요약집 406페이지 펴주시면 되겠고요. 자, 406페이지에 원데이 해서 정신건강 간호를 한번 이해해보자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정신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먼저 볼 수가 있겠네요. 정신건강에 어떤 것들이 영향을 주느냐? 예, 유전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이 있겠죠. 단독으로 유전 요인만 가지고 어떤 정신질환이 발생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심리적 요인, 환경,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요인이 있겠다. 사회문화적 요인? 어떠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행동과 증상들이 정상이야. 하지만 어떠한 문화 속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비정상적인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요인들 한번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우리 4번, 방가로 4번에 잘못 인식되고 있는 사회적 통념입니다. 요거 7가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예, 여기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에 나왔을 때 이게 그 시험에서 안 나왔던 내용은 아니잖아요. 4번 같은 거 보시면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 스트레스가 정신질환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여기 사회적인 통념 잘못된 것을 골라라 할 때는 이걸 반드시 조금 생각을 해주셔야 돼. 여러 가지, 자, 마음의 충격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발생한다. 여러 가지 수많은 원인들 중에 하나일 뿐이지 얘 때문에 발생한다. 이렇게 문장을 표현했을 때는 틀렸다라고 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5번째, 불치병이다. 사실 상당히 완치라는 게 좀 쉽지는 않은 질병이긴 하나 조금은 나아져서, 조금은 더 회복을 해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당신은 나아질 수 있어요. 라는 희망도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5번도 불치병이다 라고 하는 문장이 있다면 잘못된 사회적 통념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째, 정신질환자는 정신이 분열되고 항상 제정신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도 뭐 우울증이 있다 하면은 뭐 가벼운 우울부터 심각한 우울까지 그 단계는 다 다르겠지만 정신 기능이 와해가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우리 뭐 틱장애가 있다, 아니면 ADHD가 있다. 그래도 우리 사회 속에서 섞여서 어떤 역할을 잘 수행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아주 매우 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정신이 다 분열됐고 항상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건 잘못된 통념이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407페이지 정신건강간호의 이론적 모형을 살펴볼게요. 자, 이론적 모형은 모두 8가지의 이론적 모형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는 정신건강간호의 이론적 모형은 굉장히 빈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문제는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사회적 모형에서 이상행동이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이상행동이라고 하는 그 기준,
그리고 중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상 행동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주시면 중재는 좀 따라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정신분석 모형이 나옵니다. 정신분석 모형. 요거는 정신분석 모형. 분석 모형. 왠지 딱 누가 생각나요? 정신분석 하면 프로이드 나오잖아요. 예. 프로이드 하면 또 뭐예요? 프로이드 하면 무의식, 꿈, 뭐 이런 거 단어 연결되죠. 네. 그래서 무의식을 알아내자. 무의식을 알아내서 숨어있는 진실을 밝혀내자. 감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불편감을 그래서 완화를 해보자. 환자에게 막 떠오르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꺼내게 합니다. 예, 다 꺼내게 하는. 그래서 이 억압된 기억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자유현상 이런 단어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신분석 모형에서는 이상 행동을 뭘로 봤냐? 자, 리비도를 불안 해소에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이 리비도 이제 정신 에너지죠. 요거를 과다하게 사용했을 때 신경증 증상이 발생한다. 중재 및 치료는 그러면 무의식을 알아내자라는 거죠. 예, 자유현상 그리고 저항. 저항이라는 거는 우리 방어 기전에서 나올 텐데 이 무의식에 있는 것들 어떤 뭐 전의식, 무의식 이런 것들이 밖으로 꺼내지기가 굉장히 대상자, 당사자는 되게 불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잊고 싶어서 무의식으로 감춰놓은 걸 수도 있거든요. 이걸 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얘를 누르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항이라는 반응이 일어난다. 무의식적인 회피 반응도 일어난다. 이런 거를 알자라는 거죠. 그리고 전이 현상도 분석해보고 전이도 조금 뒤에 나올 겁니다. 예, 전이. 요건 이제 환자가 치료자에게 갖는 어떤 해결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안 좋은 감정을 여기 투사하는 거. 예, 그게 전이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우리 정신분석 모형에서 자주 나오는 그런 단어들. 그래서 무의식, 자유현상, 치료, 그리고 꿈, 분석, 예, 그리고 저항 이런 단어들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대인관계 모형입니다. 딱 들어도 대인관계 모형. 요거는 일단 아까 정신분석 모형이 어떤 사람의 저 마음 깊이 있는 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뿌리를 둔다면 이 대인관계 모형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대인관계에서 어떤 일어나는 일들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행동 견해에 뭐냐? 자아개념 형성에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다. 대인관계에서 첫 번째 우리 사람이 대인관계 누구랑 먼저 해? 어머니지. 그래서 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개념 형성이 불안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거절당할까봐 어떤 겪는 두려움, 예,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면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불안, 이게 원인이면 치료 어떻게 해야 돼? 치료를 대인관계를 잘 하게끔 해야지. 그래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하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서 역시 그 안에서 안정감, 만족감을 얻게 하는 그런 치료를 하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대인관계 모형에서 이렇게 학습을 했다 하면은 사회적 모형은 뭐야? 대인관계, 인간관계인데 사회적 모형은 요거는 어떤 불안이나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 원인 자체가 아까 대인관계 모형에서는 어쩌면 개인적인 얘기예요. 개인을 넘어서서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의 원인을 뒀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범위가 대인관계 모형보다는 살짝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모형은 요거를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개선을 해야 되겠죠. 사회적 환경 개선하고 그리고 치료자는 사무실 안에만 머물러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로 넓게 나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모형은 이상행동 견해가 뭐냐? 나를 둘러싼 넓게 문화, 그리고 사회적 환경 요소가 스트레스와 불안을 발생시킨다.
예, 여러 가지 뭐 빈곤, 가정불화, 교육 부족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대인관계 모형은 약간 개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불안이라고 한다면 사회적 모형은 좀 더 넓게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실존 모형입니다. 실존 모형은 요거 정신분석 모형하고 좀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요 실존 모형은 지금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지금 여기. 정신분석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심지어 의식이 아닌 저기 무의식의 세계를 막 탐색을 해요. 실존 모형은 과거가 뭐 상관없어. 지금 여기예요. 지금 여기. 지금 나타나는 그 문제에 관심을 갖습니다. 원인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실존 모형에서는 뭔가가 소외되었을 때 일탈 행동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요 소외됐을 때 그럼 왕따야? 그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원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일이 있을 텐데 그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주변에서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은 내 스스로가 고립감을 느낄 수 있다. 슬픔을 느끼게 된다.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존 모형에서는 그럼 치료 어떻게 해야 돼? 고립감, 이 고립감 이게 원인이니까 그러면 내 존재에 대한 어떤 진정한 인식을 찾게 하는 거, 예, 그게 치료의 목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감이라기보다는 예, 스스로에 대한 고립감과 슬픔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과거보다 뭐가 중요하다? 지금 현재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치료법을 쓰냐? 그러면 현실요법, 합리적인 정서요법 이런 것들을 쓰게 된다. 실존 모형에서 중재 및 치료 보시면 치료 과정을 만남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는 받아들이고, 과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뜯어 고칠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를 인식해서 미래를 기대할 수 있도록 하자. 요게 실존 모형이다. 예, 실존 모형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행동 모형. 행동 모형은 말 그대로 행동. 모든 행동은 학습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박 행동이나 뭐 이런 것도 왜 한다고 합니까? 강박적 행동.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을 감소하기 위해서 안 좋은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강화돼서 이상 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게 바로 행동 모형입니다. 그러면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완요법 그리고 자기주장요법도 하고 또 혐오요법이나 뭐 그 이상행동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혐오요법, 뭐 억제기법, 인지행동치료 등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의사소통 모형입니다. 의사소통 모형은 우리 이상행동 견해 보시면 언어 및 비언어적 메시지가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아서 발생한 불안과 좌절이 원인이다. 의사소통이 잘못돼서 그런 거구나. 의사소통 메시지들이 왜곡되고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면 불안과 좌절이 나타나는구나. 그럼 중재 및 치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의사소통을 똑바로 해야 되겠지. 네, 의사소통의 형태를 사정하고 문제를 진단한 후에 대상자의 잘못된 의사소통 형태의 인식을 돕는다. 의사소통 모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간호 모형입니다. 요거는 총체적인 접근을 한다. 어떤 그 질병이 아닌 개개인의 어떤 사람의 반응에 전반적인 초점을 둔다. 그래서 간호 과정을 어떤 치료의 간호 과정을 적용하고 대상자의 어떤 단점을 뜯어 고친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하겠지만 대상자가 가진 장점이 있다면 그것도 활용하고 그리고 치료자는 대상자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이게 간호 모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의학 모형입니다. 자, 의학 모형은 뭐겠어요? 요거는 이상행동 견해. 요거는 이제 그 치료자 그 의료기관에서 의사에 의해서 치료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정신병리가 중추신경계 이상으로 인한 생리적 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가정한다. 그래서 치료 자체를 약물요법을 하게 되겠죠. 중점적으로는 그 약물요법 외에 뭐 여기 책에 있는 대로는 뭐 광선 치료도 할 수 있고 전기 경련 치료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대상자는 그런 어떤 의료인이 제시한 치료 계획에 따르는 환자의 역할을 하는 거고 치료자는 정확하게 환자를 진단해서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하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의향, 모형. 그래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해서 네, 어렵지 않게 모형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409페이지에 인간의 이해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거 정신역동을 이해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의식구조, 성격구조, 방어기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의식구조부터 얘기를 해보면 일단 의식구조 얘기하기 전에 409페이지 본능과 정신에너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 본능과 정신에너지. 그러면 본능이란 거 있다.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다. 삶의 본능과 본능이 있고 죽음의 본능도 있다. 그리고 정신에너지라는 게 있다. 정신에너지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정신에너지.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 아무것도 안 했는데 피곤해. 쉬고 있는데 더 격하게 쉬고 싶어. 그 예를 들면 정신에너지가 어딘가에 많이 쓰이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의 창시자 프로이드가 이제 사람에게는 일정량의 그 정신에너지가 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쓰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우리가 가진 이 정신에너지를 무의식적으로 많이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몸이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너무너무 피곤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하, 정신에너지라는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이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네, 의식구조, 예, 의식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의식구조 잘 정리해 주시고 의식, 전의식,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 자, 의식구조 어떤 우리 인간의 정신적 현상 대부분은 무의식, 예, 무의식적인 정신과정 그 정신과정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프로이드는 설명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면 의식은 뭐냐? 의식은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예, 수면 위에 떠 있는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전의식은 뭐냐?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게 전의식이고 무의식은 안 보여. 근데 그 대부분 그 가장 큰 우리 빙산 이렇게 그림 맨날 있잖아요. 제일 큰 부분이 어디예요? 무의식이죠. 수면 아래 깊이 잠겨 있는 부분이 무의식입니다. 그럼 무의식에는 뭐가 들어있어 하면은 무의식에는 아름다운 것들만 들어있는 건 아니다. 무의식에는 오히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다라고 해요. 뭐 어떤 성적인 본능, 공격적인 본능, 먹고 자고 배설하고, 예,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어떤 의식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는 어떤 욕구들, 이런 것들이 무의식에 다 들어있고 이것이 꿈으로 표출될 수 있다. 아니면 뭐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신경증이나 각종 몸의 병으로 표현될 수 있다. 우리 그래서 무의식을 분석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의식, 현재를 지각하는 부분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에요. 그 전의식은요, 요거는 보였다 안 보였다 하니까 주의를 집중하면 의식될 수 있어요. 수용하기 힘든 무의식적 기억이 의식화되지 않게 도움을 줍니다. 전의식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잊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게 무의식이나 전의식에 남아있는 게 수면 위로 밖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우리는 저항이라는 걸 무의식적으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무의식은 뭐냐? 비논리적, 본능적, 모순된 사고나 느낌, 시간 개념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의 행동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합니다. 저 무의식이. 하지만 의도적인 회상은 불가능하다. 무의식이니까 이걸 꺼내기는 너무 힘들다. 가끔 전의식은 밖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성격구조입니다. 네, 성격구조에서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원초와 자, 초자, 초자,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원초와 초자는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돼. 균형. 이 중간에서 균형을 이루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원초와는 타고난 충동이다. 그러면 원초와는 나쁘고 초자는 마냥 좋냐? 그렇게 얘기할 순 없겠다. 얘는 분명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 그러면
뭐 스트레스 받으면 교감이 항징되고 막 명상을 하면 부교감이 이렇게 올라오고 막 한다는데 그럼 무조건 부교감이 좋냐? 그거 아니잖아. 이거는 다 조화를 이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일단 원초화는 본능적인 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거고 초자는 사회에서 요구되는 도덕들로 구성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내일이 시험이야. 내일이 시험인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 그래서 난 맥주 한 잔 하고 싶어. 그러면 아, 나 맥주 마시고 스트레스 풀고 싶어. 원초아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초자가 너 정신 나갔냐? 내일 시험인데 뭐 하는 짓이냐? 하면은 꾹 참아라. 얘가 자아가 나서는 거야. 그래, 네 말도 맞아. 사람이 그렇게 참고만 살 수 없지. 그래, 네 말도 맞아. 좀 참아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래, 맥주 한 캔만 딱 마시고 다시 공부를 하는 거야. 요런 게 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초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성격의 사법부라고 얘기합니다. 사법부. 그래, 넌 나빠. 시험 전날에 맥주를 마시는 건 나쁜 일이야. 선악을 구분해요. 개인의 양심, 쾌락 통제예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사람을 누르려고 해. 근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다. 그래서 자아가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격의 집행부입니다. 여기 사법부라는 단어와 집행부라는 단어 요거 구분을 꼭 해주세요. 사법부는 상당히 도덕적이다. 넌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한다면 집행은 얘가 한다. 자아가 한다. 현실에 접촉해서 성격을 지배하고 통제한다. 그래서 의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아는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거. 성격의 집행부. 중재자. 뭐해? 원초아와 초자 사이에서 중재를 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방어기전에 대해서 볼게요. 자, 방어기전 우리 몇 가지 나왔습니까? 방어기전 되게 많아요. 예, 방어기전 다 하나하나 예를 들으면서 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우리 고차까지 방어기전이 쭉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는 거 몇 개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고 일단은 방어기전을 들어갈 때는 방어기전이 뭐냐를 그 정의부터 방어를 하는 거예요. 방어기전, 방어기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무의식적인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방어기전을 사용을 하는데 하나도 안 쓰는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러면 이 방어기전도 건강한 방어기전도 있어요. 네, 방어기전은 건강한 방어기전도 있다. 그런데 대부분은 또 불건강한, 너무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거야. 불건강한 방어기전도 있다. 예, 건강한 것과 불건강한 거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두 무의식이냐? 대부분 무의식이에요. 대부분 무의식이지만 의식적인 것도 있다. 이렇게 알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그러면 방어기전 건강한 거는 뭐 이타주의도 있고요. 남을 위해서. 그리고 승화. 나는 되게 공격성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뭐 경찰이나 군인이 된다든가 하는 승화가 있고, 네. 그리고 억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억제와 억압을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억압 자체는 무의식이에요. 내가 무의식적으로 억압 당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고 억제는 내가 의식해. 심지어 억제는 건강한 방어기전에 들어가지게 되는 거고 이 예시를 들으면 아주 쉽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억제해. 여러분들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헤어지셨습니까? 뭐부터 해요? 카톡에서 지워야지. 인스타그램 싹 차단하고 뭐 해야지. 정리해야죠. 네. 사진 있으면 다 지워야 돼. 걔 생각 안 하고 싶어. 야, 친구야, 나 소개팅 시켜줘. 딴 사람 만나게. 일부러 잊으려고 애를 쓰는 거. 내가 의식하죠. 예, 이게 억제예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았는데도 내 어린 시절에 어떤 고통스러운 어떤 순간들이 내 기억에서 사라져. 내가 의도한 건 아니야. 그런데 그 순간적인 것들은 기억을 못해. 그럼 억압당해진 거다. 억압되어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억압 보시면 원치 않은 생각이나 감정을 의식으로부터 배제시키려는 무의식적 과정이다. 고통에 대한 망각이다. 네, 억압에서 억제와 억압을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투사와 함입이요.
투사와 함입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졌다. 투사. 아우,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남 탓을 하는 게 투사다. 라고 한다면, 투사 이거 많이 쓰는 사람하고는 헤어지셔야지. 우리 싸울 때 이러잖아. 빡 싸워. 근데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러지. 너가 그렇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지. 너가 잘해야지. 가스라이팅 시키는 건가요? 네. 너가 잘해야지. 네 탓이야. 이게 투사예요. 함입은 내 탓이오. 내 탓이오. 예, 내 탓이야. 자기 탓을 하는 거. 투사와 함입 비교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합리화. 아, 합리화 알겠어. 알겠어. 합리화 알겠어. 그럼 주지화는 뭔데? 합리화. 예. 주지화. 이것도 이렇게. 합리화는 우리 진짜 많이 해. 예, 합리화. 뭐 맛있게 먹으면 괜찮아.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예,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래서 잘 됐어. 잘 됐어. 그거 나 하고 나 합격했으면 나 자유시간도 없고 나 너무 힘들 뻔했어. 에이, 안 된 게 더 괜찮아. 이게 합리화. 예, 요거. 예. 근데 주지화는 뭐냐? 얘는 조금 어떤 논리적으로 내가 겪었던 어떤 슬픈 일이나 뭐 이런 좌절 뭐 이런 것들, 불편한 것들을 논리적인 궤변을 만들어 갖고 분석을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논리에 집중해서 감정을 회피하는 거지. 내가 왜 시험에 떨어졌을까를 분석하는 거야. 오늘은 비도 꾸질꾸질하게 왔고, 그리고 아침부터 미역국을 먹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시험의 어떤 난이도, 그리고 그날의 나의 컨디션, 내 그 불합격의 이유를 아주 논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단어들로 문장을 만들어서 내 불편한 감정을 덮어버리는 거. 요게 주지화가 되겠습니다. 네, 합리화와 주지화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해리와 분리. 해리는 뭐고 분리는 뭐냐. 얘도 쪼개지고 얘도 쪼개져. 근데 뭐가 다르냐면 해리는 우리 그거 생각하시면 돼. 해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인격 장애, 다중인격. 인격이 뭐 이중인격 얘기하지만 뭐 인격 자체가 20가지가 넘는 인격을 가진 특수 케이스도 있다고 막 영화도 만들어지고 막 하는 게 있는데, 예, 해리예요. 인격 자체가 서로 깨져. 아니면 이인증. 난데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스스로가 되게 낯설어. 예, 이런 거 해리 장애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분리는 뭐냐면 이거는 흑백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리랑 분리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분리는 왜 뭐 아니면 도 되게 극단적인 성격 가지고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물론 극단적 성격이다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얘는 이 나의 이미지, 다른 사람의 이미지를 극단적으로 전적으로 좋은 사람 아니면 전적으로 나쁜 사람 이렇게 딱 분리해서 바라본다라는 거. 이게 분리예요. 나한테 맛있는 거 주면 좋은 사람, 아니면 하나라도 서운한 일이 있으면 악마야, 저 사람은 진짜 나쁜 사람이야. 뭐 이렇게 되는 게 분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다른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환과 신체화요. 뒤에 전환장애와 신체화 증상 학습을 할 건데 둘 다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생겼다, 몸이 불편한 건 맞아요. 둘이 관계가 있는 거죠. 근데 신체화는 그냥 배가 아파요, 그냥 머리가 아파요, 요런 거. 요정 우리 신체화는 많이 할 수 있어. 예. 근데 시험만 보려고 하면 막 설사 막 배 아파갖고 막 설사하고. 근데 전화는 그걸 넘어서서 마비까지 옵니다. 예. 그냥 마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전화는 심리적 갈등이 감각기관 수유근계로 증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눈도 실제로 안 보여. 가짜가 아니에요. 진짜로 딱딱하게 굳어버린다. 예, 이게 전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취소와 격리 헷갈릴 거예요. 취소는 뭐고 격리는 뭐니? 자, 취소? 이거 우리 혹시 여러분 중에 아니야, 안 계실 것 같은데 모르겠다. 아이를 키워 보시는 분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애를 때려. 예를 들어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사랑의 매를 들었는데 뭐 회초리를 했다. 근데 그날 밤에 너무 막 미안한 거야. 애 막 다리가 막 예를 들어 빨갛게 됐다. 그 정도면은 폭력인가요? 네. 그럴 때 눈물을 흘리면서 그 뭐랄까 그 자신의 행동을 좀 후회하는 거.
예, 그게 취소가 됩니다. 뭐 내가 때려서 미안해 막 엉엉 울면서 예를 들어 약을 막 발라줘. 예,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막 싸워. 연인끼리 막 싸워. 그리고 싸우긴 싸우는데 되게 미안해. 그러니까 꽃다발 선물 딱 해. 다시는 내가 바람을 안 필게. 뭐 예를 들어 뭐 이러면 취소가 되겠고요. 격리는 뭐냐? 격리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너무 감당해내기가 너무 힘들어. 예를 들어 내가 키우던 반려견이 뭐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 근데 이게 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여기에 내가 키우던 15년을 같이 살던 강아지가 하늘나라에 갔어. 여기다 감정을 이입하면 너무 힘들거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거.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같이 살던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격리다. 자신의 진짜 감정과 나를 분리시킨다.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은 남아있으면 기억이 남아있으면 감정은 분리시키는 거. 예, 남아있으면서도 감정은 분리시키는 거. 이렇게 격리. 되게 슬픈데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 예, 이런 정도로 우리 방어 기제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정신생물학적 이해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생물학적 이해. 자, 여기서는 이제 인격 발달 이론도 나오고,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얘기 나오네요. 자, 우리 여기서는 뭘 공부할까요? 네, 딱 봐도 뇌 신경 전달 물질의 각각의 어떤 특징들 좀 봐주시고, 기능들 봐주시고, 그리고 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좀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모노아민류에 도파민, 노에프네프린, 세로토닌이 있다. 그래서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흥분성에 관여를 하고 노에프네프린은 흥분성과 억제성에 모두 관여를 하고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죠. 세로토닌은 억제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우리 적어도 도파민이 여기는 증가, 너무 많아, 여기는 감소, 너무 적어 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는가. 자, 도파민은 너무 많았을 때 조현병이나 조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고 너무 적어. 도파민이 부족해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뭐예요? 파킨슨이죠. 파킨슨, 그리고 우울, 그리고 추체로 부작용 같은 것들이 도파민이 너무 감소됐을 때 생길 수 있다. 그리고 세로토닌 하면 뭡니까? 세로토닌. 이거 부족하면 우울. 예, 우울해요. 그래서 항우울제 중에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재흡수를 하지 않게끔 세로토닌이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우울증 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세로토닌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아미노산 있죠. 가바와 글루타메이트 있고요. 그래서 가바는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입니다. 그래서 가바가 만약에 부족해. 가바가 억제성 신경전달 물질인데 얘가 부족해. 그러면 너무너무 불안해지는 거지. 그래서 불안하신 분들 가바라는 이 영양제도 있어요. 예, 있어요. 예, 먹고 좀 편안해지게끔. 글루타메이트 있고, 자, 그리고 콜린성에는 아세틸콜린이 있구나. 예, 이런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이게 계속 이 변연계라는 게 나옵니다. 일단 뇌는 전두엽이 있죠. 전두엽에서 뭐 합니까? 전두엽에서 사고 과정, 학습한 운동 기능을 제어하고 뭐 복잡한 지적 활동을 한다. 전두엽은 사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중에서 대뇌 중에서 변연계라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변연계가 왜 자꾸 시험에 나오느냐? 변연계가 어떤 그 감정의 상태를 조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어떤 감정, 기본적인 어떤 쾌락, 욕구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신경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연계 이렇게 봐주시고요. 그 중에서도 편도체는 본능과 관련된 감정에 관여를 한다. 그래서 변연계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인격발달 이론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인격발달 이론.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해를 통한 암기, 확실하게 암기를 해줘야 되는 수준까지도 시험에서 출제가 되고 있죠. 왜? 우리는 지금까지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설리반, 말러의 이론들이 쫙 있는데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르륵 나눠요. 각각의 단계를. 근데 이거를 위에서 아래뿐만 아니라 각각의 그
뭐 프로이드, 에릭슨, 피아제, 설리반 이 사람들의 이론을 가로로도 연결을 해요. 그래서 가로, 세로 전부 다 통합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일단은 가로로 통합을 하려면 세로가 명확해야겠지. 네, 그래요. 그러면 프로이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이드의 정신성적 발달 이론에서 프로이드 너무나 유명하죠.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장복기, 성기기로 나눴고요. 프로이드의 이론은 0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기기 12세 이후 이렇게 얘기를 했고, 프로이드에서는 그 각각의 뭐 항문기 때 문제가 있다, 남근기 때 문제가 있다 했을 때 그 성격이 거기에 고착된다라는 거. 그래서 항문기적 성격, 남근기적 성격, 그 고착된 성격이 어떤 거냐, 요거를 중점적으로 잘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순서도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구강기예요. 구강기는 네, 우리 1차적 갈등은 뭐냐? 구강기 때 한 세까지니까 1살? 네, 12개월까지니까 구강기는 1차적 갈등은 젖대기다. 그래서 이 구강 리비도가 입 주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1세 때까지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욕구를 충족하고 내가 배고파 입으로 빠는 욕구가 있어. 이게 충분히 빠는 욕구가 충족이 됐을 때 나에게 뭔가를 안정감을 제공해주는 누군가 있구나라는 신뢰감이 형성된다. 이게 에릭슨하고 아주 비슷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만족이 안 돼. 만족이 안 되면 일단 과잉 만족도 있고 욕구 좌절도 있는데 이쪽에 문제가 생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빠는 것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이 많고 막 먹으려고 해. 막 질투, 불평, 과식, 입으로 흡연, 음주 막 이런 거. 아니면 너무 과잉 만족이면 지나친 낙관주의, 자기애, 의존적. 근데 시험에서는 주로 이제 욕구 좌절 쪽으로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빠는 욕구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나이 들어서도 이 입으로 하는 무언가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예, 못 먹었으니까 막 욕심 많고 막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항문기. 항문기는 1세에서 3살. 네, 1살에서 3살. 여기는 1차적 갈등, 여기서는 배변 훈련이죠. 배변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요거는 배변이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 마렵지만 참아야 돼. 참아야 돼. 그래서 발달 과업이 즉각적인 만족감을 지연시키는 거. 이게 발달 과업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리비도는 당연히 항문 쪽이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항문기적 성격에 고착화된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친 모범생 아니면 완벽주의, 깔끔해야 돼. 항문기적. 완고하고 인색한 성격이 될 수도 있고요. 너무 억압, 참아 하니까 완고, 인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사랑이 되게 있는데 엄마가 나를 되게 이거 배변 훈련을 뭐 빡세게 시킨다. 미움, 이런 양가 감정도 생길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오히려 되게 더러워. 그리고 반항, 분노, 가학, 피학적 성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남근기. 남근기는 그 리비도가 어디로 가요? 성기 쪽으로 가죠. 자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발달 가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남근기적 성격에 고착화되는 거고, 남자는 남성스러움에 집착한다는 거고 여성은 여성스러움에 집착한다라는 거예요. 공격적이고 막 뻔뻔하고, 여성이라면 어떤 뭐 연극적 성격 가질 수 있고 과장적이고 불안한 정서를 가지게 된다. 이게 남근기에 대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잠복기는 잠깐 그런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욕구가 잠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디로 가는데? 또래 친구한테 갑니다. 동성 친구와 친구가 제일 좋아. 예, 막 놀아요. 6세에서 12세 때 막 놀아. 리비도는 지적 활동이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는 거죠. 성기기. 이 성기기 때는 다시 튀어나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생리적 격변의 시기다. 뭐 성적 충동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미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는 건데, 이때는 이 미성숙한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정한 어떤 배려, 교류의 기쁨으로 잘 표현출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리비도는 이성에게 오게 된다. 그래서 잠복기에는 동성이라면 잠자고 있는, 성기기엔 다시 이게
나와서 이성에게로 리비도가 옮겨진다. 예, 이렇게 프로이드 5단계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에릭슨입니다. 여러분 에릭슨은 뭐 아동간호 쪽에서도 학습하시죠? 에릭슨에서는 이 발달 단계에 따른 발달 과업을 잘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 에릭슨은 정신사회적 발달 이론, 문화 그리고 사회가 성격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프로이드는 한 5살 정도면 성격이 거의 형성됐다라고 얘기한 것과는 다르게 이 에릭슨은 어떻게? 전생애 주기, 노인 때까지도 얘기를 했다라는 거. 전생애 주기에 걸쳐서 계속 발달한다. 프로이드는 어릴 때 끝나요. 근데 에릭슨은 나이 들어서까지도 발달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두 8단계. 각 단계는 2가지 의 결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영아기 때는 신뢰를 형성한다. 내가 불편할 때 누군가 찾아오니까 아, 나에겐 슈퍼맨이 있구나 라는 신뢰. 이걸 획득하지 못하면 불신을 형성한다. 초기 아동기,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할래요. 예, 자율성이 있습니다. 나 할 수 있다. 근데 그걸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때 이제 배변 훈련을 하는 거죠. 수치를 느껴요. 수치. 막 이불에다 오줌 막 지도 그렸다. 그럼 수치스럽게 막 옛날 얘기, 예, 뭐 키라고 하는 거 머리에 쓰게 하고 가서 소금 얻어와. 예, 수치스럽게. 예, 자율성 대 수치. 후기 아동기에는 주도성과 죄책감. 여기도 내가 할래는 똑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주도적으로 뭘 하게 된다면 이런 얘기도 듣죠. 야,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예. 그러면은 어떤 그럴 경우에 죄책감, 무가치함, 뭐 또 위축되기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학령기 때는 학교에 가서 이제 열심히 합니다. 예, 근면해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상도 못 받고 나 계속 빵점 맞고 막 이러면 열등감도 생기는 거고 청소년기에는 이게 자기 주체성 확립하는데 역할 혼돈이 생길 수 있는 거고 성인기 때 친밀감을 여기 사회활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고립감도 느낄 수 있고 또 이때 돈을 제일 많이 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생산성이 가장 높은 시기인데 또 반대로 자기 침체에 빠질 수도 있고 노년기에는 자아통합 때 절망 이런 것들 발달 과업 잘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삐아제예요. 여기서 잠깐 어려운 말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삐아제는 인간의 지능은 나이에 따라서 발달한다. 각 단계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 다음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논리 구조가 생긴다라는 이론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왜 삐아제는 첫 번째 0에서 2세를 감각운동기라고 얘기했냐? 감각운동기가 뭐야? 주위의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해. 근데 어떻게 반응해? 감각적으로 반응한다 해서 감각운동이에요. 운동기예요. 이때는 중요한 단어들이 대상의 영속성을 알게 된다. 이게 뭐예요? 그냥 그 자리에 엄마가 서 있어. 깍꿍놀이가 깍꿍 생각하시면 돼. 깍꿍놀이가 가능하다. 엄마가 보였다가 안 보여. 깍꿍 하고. 예. 그리고 딱 숨어. 안 보이지만 뒤에 엄마가 있을 거야. 예. 까르르 웃죠. 대상의 연속성을 알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전조작기. 2살에서 7살 사이. 전조작기 뭐냐? 조작기 전이다. 요거는 직관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예요. 직관적 사고. 직관적 사고는 추리를 못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약간 이런 느낌. 예, 추리 못해요. 이따 그대로. 그대로. 또 자기중심적이야. 이때는 뭐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게. 술래잡기를 하면 머리만 숨겨요. 엉덩이 여기 다 보여. 머리만 숨겨. 자기 눈에는 안 보이니까 상대도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해. 예, 자기중심적 사고를 할 수가 있고요. 도덕적 타율성. 남에 의해서 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거고 맹목적으로 하라니까. 그리고 상징적 사고를 합니다. 예, 단어나 대상에 대해서 머릿속에서 지각할 수 있는 상징적 사고를 하고요. 그리고 물활론적이요. 모든 물체에 다 생명을 줍니다. 예. 마술적 사고합니다. 마술적 사고. 이건 뭐냐? 내가 동생을 되게 미워해. 동생이 아팠으면 좋겠어. 동생한테 질투해. 근데 어느 날 동생이 진짜 아파. 그러면 막 울어. 왜? 내가 나쁜 생각해서 동생이 아파진 거야. 예, 요게 이제 마술적
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마술적 사고. 그리고 나는 슈퍼맨이야 하고 막 뛰어내리죠. 막 보자기 목에 두르고. 예, 이게 전주잡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 조작기예요. 구체적 조작기에는 이제 사고에 어떤 논리가 생깁니다. 논리가 생겨 똑똑해진다라는 거죠. 7세에서 12세. 그래서 여기서는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 그리고 탈자아중심적. 아까 전조작기나 이런 데서는 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탈자아중심적이고 도덕적으로는 아까는 맹목적으로 그냥 하라니까 따랐지만 이건 이게 옳고 그름이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는 거야. 이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 이거는 뭐냐면 이 전조작기, 아까 전조작기 때는 예를 들어 맛있는 어떤 빵이 있어. 빵이 있을 때 동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해. 전조작기에 있는 동생하고 나눠 먹으려고 할 때 반띵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싫어. 그래서 조금만 떼어. 3분의 1만 떼어서 막 납작하게 해서 넓게 만들어. 그렇게 해서 주면 와 되게 크다 하고 좋아해. 그런 행동을 여기서 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지. 알아. 그 어떤 그 형태가 달라져도 그 질 자체는 똑같이 변함이 없다라는 걸 이젠 알게 돼요. 보존 개념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다음에는 형식적 조작기. 이때는 추상적인 사고도 할 수 있고 비현실적인 것에 대한 어떤 상상, 추론이 가능하고 은유, 풍자, 비유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다. 내가 만약 뭐뭐 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라는 게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이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발달 단계에 맞는 적합한 사고 능력이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냐? 삐아제에서는 선행학습이란 걸 너무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이럴 때는 이 정도밖에 이해를 못하는 건데 여기다가 막 그 이후의 것들을 막 집어 넣었을 때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삐아제 얘기했고요. 다음에 대인관계 발달 이론 설리반입니다. 예, 설리반. 모든 행위의 목적은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어떤 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함이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리반의 대인관계 발달 이론은 영아기부터 아동기, 소년기 쭉 해서 후기 청소년기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단계 요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요거는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요만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면 이게 뭔 소리냐? 또 제발 말러의 분리개발화 이론은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딱 머릿속에 분리개발화 이론 해갖고 엄마와 그러니까 주 양육자죠. 엄마와 아이가 떨어지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눴어요. 일단은 3단계예요. 이 3단계 중에서 마지막에 그 분리개발하기 3단계가 그 다시 한번 4단계로 나눠졌을 뿐 크게 3단계로 주 양육자와 아이가 분리되는 과정을 3단계로 나눴다. 하나, 정상적인 자폐기. 둘, 공생한다. 셋, 분리된다라는 3가지 단계예요. 그러니까 정상 자폐기는 뭐냐? 정상적인 자폐다. 자폐. 그러니까 어떤 타인이나 외부 세계를 지각하지 못해요. 이 관심의 초점이 그냥 한정돼 있어. 나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이게 정상이에요. 출생에서 한 달까지. 뭘 알겠어, 한 달까지가. 그죠? 이게 정상 자폐기예요. 정상적으로. 그 다음에는 공생기예요.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산다. 엄마와 주 양육자와 그 아동이 정신적으로 융합되어 있는 시기. 이게 공생기예요. 공생기가 지나면 분리되기 시작한다. 서서히 분리되는 과정이 있고요. 이 분리 과정을 넷으로 나눈 거예요. 시기적으로. 분화분기, 실제분기, 화해접근분기, 통합기 이렇게 나눕니다. 분화분기는 뭐 이제 알에서 깨어나는 시기다, 알에서 부화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에 서서히 관심을 갖게 되고요. 실제분기는 여기 분화분기에서 좀 관심을 가졌다면 실제분기는 실제적으로 이제 연습해요. 진짜 나가서 이제 걸음마. 그러니까 여기는 분화분기에서 주변 사물에 관심을 갖는다. 실제분기에서 실제 밖으로 나간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분리불안이 생겨버리는 거지.
분리불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 화해 접근 분기. 여기는 분리되고 싶기도 하고, 이게 나가봤더니 불안하거든. 그래서 분리되고 싶기도 하고, 또 공생관계에 머무르고 싶기도 하고, 상당히 이 양가 감정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 이게 화해 접근 분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다가 통합기에 간다. 여기는 이제 성공적인 거죠. 엄마가 보이지 않아도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통합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 만약에 어렵다라고 한다면 말러 분리개발화 이론 정상 자폐기가 있다. 그 안에 딱 숨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서로 그 정신적으로 융합돼 있어요. 융합돼 있다가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는데 처음에는 분화분기에서는 주변에 관심을 가져요. 실제 나가진 않아. 그러다가 실제 나가요. 나가면 분리불안을 경험해요. 안에 있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아우, 안에 있는 것도 좋고 밖에 나가는 것도 좋고 화해 접근 분기 해갖고 양가 감정을 겪어요. 그러다가 아하, 엄마랑 떨어져 있어도 안정을 얻을 수 있구나. 예, 이게 이제 통합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발달 단계 이론 생각을 해 주시면서 이렇게 세로로 발달 단계, 가로로도 연결해 주셔야 되고, 특징적으로 에릭슨은 노년기 때까지도 발달 단계를 설명을 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자, 다음은 우리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발달 단계 받고 우리 데이 2로 넘어가겠습니다. 치료적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여기 또 이번 시간에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치료적 인간관계. 일단 여기서는 자, 치료적 의사소통이 뭐고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이 뭐고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치료적 인간관계가 뭐겠어요? 치료적 인간관계 뭐냐? 이런 문제도 단독으로 시험에서 나옵니다. 치료적이다? 서로에게 어떤 학습의 기회가 되는 거. 그리고 어려움이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거. 그 관계 속에서. 그래서 서로는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관계. 그게 이제 치료적 인간관계가 되는 거고. 자, 치료적 인간관계에서 간호사의 자질 한번 볼게요. 간호사 자질 415페이지에 보시면 여러 가지 간호사의 자질이 쫙 있는데 이 중에서 자기 인식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간호사는 나에 대해서 알아야 돼.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사람이 사실 그래요. 내가 누군가를 되게 미워해. 그러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제가 왜 미운지. 사실 어떤 면에서는 나랑 똑같아서 제가 미울 수도 있어요. 또는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떤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제가 너무 싫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마냥 싫어서가 아니야. 되게 부럽고 닮고 싶어서도 싫을 수 있어. 아니면 뭐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제가 싫을 수 있어. 그거를 알자라는 거야. 예. 우리 간호사 정신과 쪽으로 이렇게 대상자를 대할 때 어떤 편견이 있으면 안 되잖아. 어떤 대상자든 어떤 범죄자든 우리는 다 만나서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돼. 예. 자기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간호사 스스로가 정확히 알고 이해하는 거. 날 알아야 상대방을 또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기 인식이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되는 건 전이와 역전입니다. 전이 현상과 역전이 현상은 없어야 돼. 치료적 의사소통 단계에서. 전이는 뭐냐? 이 화살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전이는 대상자 환자가 간호사, 치료자에게 갖는 잘못된 시선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환자예요. 근데 간호사 상담하시는 분이 있어. 딱 봤는데 어머, 속으로 생각하는 거야. 아, 이 선생님 하는 말이 우리 엄마랑 똑같네? 우리 엄마처럼 편견에 가득 차 있네? 이게 뭐야?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치료자 선생님을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환자가? 우리 엄마랑 똑같은 얘기하는데 신뢰를 못하겠죠. 그래서 전이는 대상자가 치료자에게 갖는 여러 가지 무의식적이고 그런 부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역전이요. 역전이는 나 간호사, 나 치료자가 환자에게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환자가 성범죄자야. 이걸 상담하려고 해.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뭐 어떤 성적인 어떤 피해를 당한 사람이에요. 내 간호사가. 근데 그러면은 뭡니까? 그 대상자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되게 뭐 공포스럽다. 또는 상대방에 대해서 도대체 이 범죄자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전이는 간호사 자신의 과거 갈등과 경험을 무의식적으로 대상자에게 표현하는 거. 그래서 이런 역전이가 있다라는 걸 간호사 본인이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객관적인 시선으로 대상자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치료적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이와 역전이 현상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치료적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적 인간관계의 형성 과정이 하나, 둘, 셋, 네 단계로 나눠집니다. 이게 또 시험에서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이니까 잘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거 시험에서는 이제 상황이 주어집니다. 상황이 주어지고 어떤 단계에 해당하느냐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너무 다 잘하세요. 너무 다 뭐 잘하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봤을 때 상호작용 전 단계와 초기 오리엔테이션 단계를 헷갈려 하세요. 요것만 주의한다면 큰 문제 될 거는 없는 거죠. 상호작용 전 단계는 일단 서로 안 만났다라는 거예요. 안 만났다. 안 만났으니까 뭐 해요? 여기서는 자료 수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어떤 자기 분석도 하고 그리고 자료 수집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만나는 거지. 이때는 서로 얼굴을 보고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당신 앞에 있는 거고요. 앞으로 뭘 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앞으로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날 거고요. 이런 것들 실제로 봐서 대상자 문제도 확인하고 자기소개하고 이런 게 초기 오리엔테이션 단계. 중요한 건 이때 신뢰감을 형성하고 라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활동 단계. 활동 단계는 실제적으로 활동을 하는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대상자의 변화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대상자가 어떤 고통과 직면해야 된다.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저항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고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나 또는 긍정적인 감정 뭐가 됐든 그런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게끔 격려를 해야 되는 단계, 적극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단계, 활동 단계. 그리고 활동 다 했어 뚝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서서히 종결 단계. 종결 단계는 이제 뭔가 목적이 다 이루어졌겠죠? 그러면 치료 종료를 확인을 하고 서서히 헤어지는 건데 이때는 하나 대상자가 퇴행 현상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야. 선생님 저 치료가 다 끝나게 됐는데 똑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면 어떡하죠? 불안해해요. 그래서 치료가 다 된 것 같았는데 다시 원래대로 막 돌아가는 어떤 증상이 다시 보이기도 하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간호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닌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잘 극복했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에 치료가 종료된 후에라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당신은 다시 한번 극복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지금 이 과정을 극복했는지를 잘 기억을 해보세요. 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극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중요하다. 이게 종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료적 의사소통에서 이게 치료적이고 이게 비치료적이다. 우리는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쓰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치료적 의사소통은 뭐가 있을까? 보시면 모두 14가지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공감, 직면 이거 모르겠습니까? 너무 중요하죠. 공감, 직면, 공감도 이제 공감. 직면하게 해라. 이게 뭐야 직면. 환자는 진짜 자신의 그 어두움, 슬픔 이것과 마주대하기 어려워합니다. 피하려고 해. 그럴 때 바라보게 한다. 예, 이게 직면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초점 맞추기요. 초점 맞추기 있죠? 이건 뭐냐면
대화 얘기가 딴 데로 흘러. 그러면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이거 한번 얘기해 보자. 예, 이게 초점 맞추기예요. 그리고 반영이란 게 있죠. 이 반영은 뭐냐면 대상자의 감정적 측면을 주로 언급을 합니다. 반영해 주는 거. 아, 뭐 제가 용기 내서 친구한테 먼저 연락을 했어요. 이러면 아, 반영. 아, 그래. 되게 떨리고 설레었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반영이에요. 그러면 재진술은 뭐냐? 재진술은 다시 말하기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기. 네. 그래서 여기 재진술 같은 경우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어렵군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 그러면 반영과 재진술을 얘기를 했다면 명료화가 또 헷갈려. 명료화는요.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내가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라고 모호한 내용을 명백히 다시 한번 얘기해 줘라 라는 말에서 명료화예요. 예, 명료화. 당신이 말한 내용의 요점은 무엇인가요? 이렇게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는 거. 명료화. 그럼 바꿔 말하기랑 또 헷갈리겠지. 그래서 바꿔 말하기는 어떤 정리되지 않은 말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그러니까 명료화는 다시 한번 얘기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한다면 바꿔 말하기는 바꿔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아, 그래서 그럭저럭이요 이러면 아, 그럼 당신은 그렇게 좋지도 그렇게 나쁘지도 않다는 얘기인 거죠? 라고 바꿔 말해보는 거예요. 왜? 정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비치료적 의사소통. 비치료적인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이제 미성숙한 충고, 미숙한 충고 이런 것들. 아우, 뭐 우리 왜 MBTI T냐 F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미숙한 충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은 충고 안 하는 게 좋겠다. 거짓된 일시적인 안심, 괜찮아, 괜찮아, 아유 잘 될 거야. 예, 이런 것들 비치료적인 거고. 방어요. 방어는 뭐냐? 누군가 나에 대해서 뭐 되게 불평 불만을 얘기해. 그럴 때 되게 상당히 방어적 태도를 취하는 거. 여기 얘 보시면 그 선생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은 뭐 어디 학회에서 뭐 어디 학회에 또 뭐 정회원이고 무슨 상도 받았고요. 우리 병원은 뭐 최우수 인증 뭐 3년 연속, 3번 연속 최우수 인증을 받은 그런 우수병원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게 방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이중구속. 비치료적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이중구속 뭐예요? 아유 괜찮아 해 먹어 하면서 못 먹게 하는 거. 예, 이중구속. 야근할래? 아니면 밤 11시까지 끝내고 뭐 퇴근할래? 뭐 이런 말들. 그래서 오도가도 어떻게 할 수도 없게끔 하는 게 이중구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정신간호 핵심 요약 네,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다음 시간 앞부분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정신간호 중재 기법, 약물요법부터 우리 두 번째 시간에서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다시 뵐게요.